다양한 활동 이력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경찰관, 경찰대학 교수, 방송인, 저술가, 프로파일러. 그래서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에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돌직구 국회의원으로도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진작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네.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냥 오늘에야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예, 전에는 국민TV도 자주 출연하셨죠? 네, 여러 차례 왔었고요. 예. 좀 낯이 있고 좀 정겨운 장소입니다, 이곳이. 예, 네. 이제 프로그램들이 또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뭐 자주 또 우리 청취자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요즘 뭐 어디에 관심이 가장 좀 많이 가 계신지요? 가장 중심은 이제 대한민국 100주년, 내년 2019년이면 1919년 3.1 혁명과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째 되는 해다 보니까요. 예, 그에 대해서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사회에서도 각 뭐 학계나 단체들에서 준비들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으신 것 같아서 예,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산안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대한민국 100주년의 의미를 좀 알리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회가 정기국회 가동 중이라서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계속해서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 상임위 활동이 많아서 예. 정신없이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실 것 같은데 특히 국회 법사위원 맡고 계시니까 이따가 뒤에서 저희가 좀 여쭤볼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오늘 오전 뭐 최대 뉴스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 네. 두 번째 회담이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는데 어제 하루 지났습니다만은 생중계 보시면서 뭐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가슴이 너무 벅찼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제 부친께서 17살 때 예. 저희 이제 조부모님이죠. 제 부친의 부모님과 5 형제 자매 남매들을 모두 북에 남겨두고 혼자 월남하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각자가 워낙 그 경기가 삼엄하고 예. 저희도 북쪽에서 지주 계급이었기 때문에 예. 북한 공산당의 이제 그 감시 대상이어서 단체로는 이동을 못했었거든요. 예. 한 명 한 명이 알아서 남쪽으로 가서 남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저희 조부모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 혼자만 내려오셨고 예. 그래서 지난 이제 70여 년 세월 동안 계속 그리워만 하고 계셨던 그 가족이라서 예. 개인적으로는 어제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늘 그랬지만 4.27 정상회담도 그랬지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뭔가 이번엔 정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예. 비핵화라는 그 전제가 분명히 있지만 예. 유엔 제재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조치들도 취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남북이 당사자들이 이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그 젊은 30대 중반의 북한 지도자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아주 깍듯하게 예. 예의를 다하고 예. 자리도 다 존중 배려하고 자기가 뒤로 물러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전과는 상당히 다른 예. 그리고 평양 시민들의 환호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단히 예. 자연스러워 보이고 하는 것들이 예. 정말 많은 희망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 줬습니다. 예. 그 아파트 창으로 몸을 내밀고서 정말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네. 그런 주민들 모습도 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뭐 좀 빠른 전망입니다만은 그냥 이제 느낌 수준인데 어떻게 뭐 결과 잘 될 것 같이 예감하세요? 어떠세요? 일단 남북 간에는 잘 될 것 같고요. 그 예. 핵심은 결국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 구체적인 내용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이 나와서 어쨌건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저희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 역할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예. 북한이 먼저 내놔. 달라. 예. 우리를 믿고 함께 그렇게 해서 평화로 나아가는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저희들의 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성공한다면 예. 상당히 가시적이고 외신도 조금 놀라움 속에 수긍할 만한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예. 미국에서도 상당히 빠른 형태로 예. 종전선언과 이후에 평화협정
정식 수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개설되는 그러한 정도의 진척이 좀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한반도에서 분단과 갈등과 전쟁의 위협들이 상당히 확실하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금 희망 섞인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전 회담이 좀 잘 돼서 합의가 도출돼서 공동성명 뭐 낮이라도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이시니까 요즘 그 사법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여쭤봐야겠어요. 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큰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뭐 제시한 거로 들었는데요. 네네. 사법농단 그 의혹 규명 위해서 네. 이 배경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그동안 사실 저희가 국정조사라든지 혹은 뭐 법관 탄핵이라든지 특별재판부 현재 법원이 아닌 다른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이런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뭐 선언하거나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 국가이고 예.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 드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법부 스스로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을 해주시고 영장 발부도 일반 사건과 좀 균형 있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예. 기다려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그 정황이나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 분들, 전직 판사분들 또 그분들의 사무실이나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90%가 기각되고 있거든요. 그 사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법원에서는 전혀 편파적이지 않다. 그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 절차적인 요건을 조금 위배했다. 혹은 대상 장소가 잘못 선정되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다지 제가 검찰 편이 아닌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검찰 편이 아닌 뭐 저나 다른 그 검찰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나 의원들이 봤을 때도 그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너무나 현격하게 일반적인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90%가 다 인용이 됩니다. 발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란 것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 수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수사 진척을 못하기 때문에 해봐서 증거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혐의가 벗겨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란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없다면 발부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법관들 스스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큼은 90% 기각이니까 이 부분은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안이라도 모색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정조사에 대한 촉구를 하게 된 거죠. 국정조사를 했을 경우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법부의 반발 또 가능성도 있고 실효성은 어떻게 있을까요? 우선 반발 가능성은 그동안 저희가 오랜 동안 기다려왔고 사법부를 믿고 요청을 해왔던 것을 사법부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반발의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실효성 부분은 국정조사 지난번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셨겠지만 그 청문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만큼의 확실한 증거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들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커다란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판사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법도 잘 아시고 본인 스스로가 위증을 할 수 없는 자기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혐의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진술을 못 하겠으면 진술을 하지 않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런 진술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변명들을 반복하실 경우에 과거에 이제 재벌 회장들이 국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이 되는 과정을 거쳤듯이 그렇게 나오시게 된다면 아마도 관련 법조인들, 판사분들, 전직 판사분들 그분들이 탄핵의 요건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수사에 있어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국민의 관심과 지탄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통한 사법부의 혁신에도 좀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나름대로의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서 야당들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까? 일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저희보다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한 당도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동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신 상태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반대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뭐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다만 그냥 그대로 받아주진 않겠다. 예. 뭔가 다른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은 것들을 함께 받아준다면 그럼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얘기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법과는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 네. 이 탄핵이 지금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죠?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국회가 할 수 있습니다. 법관에 대해서요? 네. 네. 사법부는 독립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 사법부 스스로가 자율 자정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지금 이 상황은 워낙 그런 그 자율 자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헌법이 마련해 놓은 최후의 사법부에 대한 문제 시정 내지는 견제 장치가 탄핵이거든요. 국회에서 법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탄핵을 했듯이 법관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로서. 다만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법성이 요건인데요. 그 위법성이란 것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될 정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형사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 수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상당한 혐의점이 확인되었고 그 수사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탄핵 요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법관들 역시 국정조사가 선행된다면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냥 정황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혐의점이 확인된다면 위법성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 아주 갈 때까지 이제 간상된 것 같거든요. 결국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건데 근데 지금 국회 사개특위 아직 구성이 완료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 모두 합의해서 지난 정기국회 개의하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럼 국회법상 이제 사개특위는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실무 절차 관계에서 자유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아주 전혀 본질이 아닌 그 절차적 문제 때문에 사개특위가 출범조차 못하고 계속 시간만 가고 있는 상황. 어떤 이유로 그러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뚜렷한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위원 확정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오고 계신 거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사개특위 위원은 일찍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사개특위 가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전략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결정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동을 해서 여당에 끌려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좀 지연시키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크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크고 검경 개혁도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종래에 이제 주로 장기적인 여당 상태에서 방어적인 위치였잖아요. 그리고 검찰과 많이 가까웠고 법원과 많이 가까웠고 그런데 과연 지금 야당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가질지를 판단을 못하신 것 같아요. 가열차게 정말 야당스럽게 사법부 개혁이라든지 검경 개혁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적인 방어적 태도로 사법부와 검찰을 옹호 보호하면서 조금 개혁의 속도나 정도를 완화시켜야 될지 이 판단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국회가 이 사개특위 구성 완료해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법개혁 좀 신속하게 좀 추진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표 의원님이 이석태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동성애를 좀 이렇게
동성애를 이제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질문을 했다 해가지고 기사거리가 이제 됐더라고요. 당시 상황, 뭐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죠. 뭐 이런 질문 등등인데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좀 설명할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네, 당시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그 검증 과정인데요. 인사청문회상에서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지속적으로 그 이석태 후보자가 과거에 그 김주광수 감독님 동성 결혼식에 참석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군형법상 그런 동성 간 그 성교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 조항에 대한 반대라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 하신 것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그 동성의 성소수자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성 질문들을 계속 가셨던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그 청문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석태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 보호수 채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문제랑 뭐 이념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요지와 골자와 취지는 뭐였냐면 이석태 후보자가 뭐 국가보안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헌법의 정신,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인과 상관이 없는데 법률가로서 법률가의 양심으로 본인에게 도움 요청을 해온 소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입증하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뭐 불필요한 질문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맥락상에서 저는 야당 의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석태 후보자에게 그분들이 제기하는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석태 후보자가 동성애와는 직접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다. 하지만 법률가로서 양심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소수자 보호를 해온 것이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떼내서 기사화시키다 보니까 제가 마치 윽박지르고 압박하면서 당신은 동성애자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해서 제가 매체 인터뷰 올 때마다 뭐 그 부분 성소수자께서 보셨다면 상당히 불쾌하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의 의미를 담은 건 전혀 아니었다. 전혀 아니죠. 반대였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두 마디 인용된 것만 보고는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 맥락을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뭐 이제 이해가 이제 되고요. 지금 댓글들 표 의원님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함정혜님, 표 의원님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 이승호님도 표창원 의원님 반갑다는 인사 올려주시고 하이디님도 마찬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표창원님 나오시니까 아주 반가워가지고 인사말들 지금 계속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제 뭐 시간이 벌써 그냥 후딱 그냥 다 가버렸는데요. 마지막 질문 뭐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표창원 의원님 이제 정치 시작하신 지 이제 얼마 됐죠? 2015년 12월 27일 날 입당을 했으니까요. 이제 2년 한 8개월, 9개월 됐나요? 뭐 2년 8개월 그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장차 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정치인으로 더 성장하고 크고 싶으신지 그 정치인으로서의 꿈 어떤 겁니까? 일단 저는 정치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치란 것은 우리 생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직접적 연관이 되고 국민의 이웃심 같은 친구로서 대표자로서 와서 대신 의결이나 입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국민 여러분께 나은 삶을 만들어 드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각자가 가진 능력이나 쏟아본 노력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고 약자는 보호받고 존중 배려받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보람을 예. 느낄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대하는 또 국민들 뭐 많이들 계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